낙양에 도착한 동탁은 곧장 조정의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말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자의 그것이었다. 낙양은 기운이 다했다. 황제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200년, 이제는 숨이 막힌다. 진정한 왕기의 흐름은 서쪽 장안에 있으니 황제를 모시고 그곳으로 떠날 것이다. 각자 이삿짐이나 챙겨라. 그의 말은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이는 사도 양표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반대가 담겨 있었다. 장안은 폐허에 가깝습니다. 무너진 성벽, 텅 빈 거리. 그런 곳에 종묘사직을 옮기고 조상의 무덤을 저버린다면 백성들은 불안에 떨 것이고 천하는 흔들릴 것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건 쉬워도 다시 안정시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동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내 놈이 어찌 감히 나라의 대사를 가로막는단 말이냐.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희황한. 그는 양표의 편에 섰다. 조정은 일승 고요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균형이 그 순간 동탁의 눈빛에서 불꽃처럼 일어났다. 양사도가 먼저 입을 열었고 이어 또 한 사람이 거들었다. 그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예전 왕망이 나라를 뒤엎고 정미의 무리들이 장안을 불태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장안이라 해봐야 기와 조각 몇 개와 무너진 주춧돌이 전부입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 빈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어찌 종묘를 옮기고 새 도읍을 세운단 말입니까? 하지만 동탁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관동에서 근황을 외치는 무리들이 들끓고 있다. 장안은 험한 지형으로 적을 막기 좋은 곳이다. 나무도 있고 기와며 돌도 구하기 쉽다. 궁궐을 세우는데 몇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마라. 그 눈빛은 칼날 같았고 말끝은 쐐기 같았다. 대신들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일어났다. 사도 순상이었다. 승상,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동탁은 이성을 놓고 버럭 소리쳤다. 내가 천하를 위해 세운 계책이다. 백성 따위에 휘둘릴 내가 아니다. 그날로 양표, 황한, 순상을 벼슬에서 몰아내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조정엔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누구도 다시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떨군 채 동탁의 뜻을 따를 뿐이었다. 그렇게 도읍 이전을 밀어붙이던 어느 날 동탁이 조정을 나와 수레에 오르려는 찰나 두 젊은 관원이 길을 막아섰다. 상서 주비와 성문교의 오경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원소에게 벼슬을 내리자고 건의했던 인물들이었다. 무슨 일인가? 동탁은 이미 눈썹이 들썩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승상, 도읍 이전은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 순간 동탁의 분노는 폭풍처럼 터졌다. 너희 말만 믿고 원소를 살려준 것이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지금 원소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너희도 그 무리다. 무슨 말을 더 듣겠느냐? 즉시 무사들이 들이닥쳤고 두 사람은 끌려가 그 자리에서 목이 베었다. 머리는 성문 위에 내걸렸다. 동탁이 수레에 오르려는 순간 두 젊은 관리가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상서 주비와 성문교의 오경이었다. 예전 원소가 동탁에게 등을 돌리고 낙양을 떠났을 때 이 둘은 원소에게 태수벼슬을 주어 달래자고 조언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탁은 그들의 학식과 재능을 아꼈고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원소가 반기를 들고 군사를 일으킨 지금, 도읍을 버리고 도망치는 처지가 된 지금, 동탁의 가슴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동탁에게 있어 흉측한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무슨 일이냐? 동탁의 말투엔 이미 분노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주비와 오경은 그 속내를 읽지 못했다. 아니, 읽었어도 무시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만으로 앞으로 나섰다. 승상께서 도읍을 옮기려 하신다기에 그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탁의 분노는 폭발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원소를 살려둔 것이 오늘의 화근이다. 그놈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를 감싸던 너희도 같은 패거리다. 그런 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주비와 오경은 끌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다. 그들의 머리는 성문 위에 걸렸다. 그들의 충심은 갸륵했지만 동탁의 관계를 막기엔 너무 순박했고 너무 무방비였다. 이로써 양표, 황한, 순상은 쫓겨났고 오경과 주비는 목이 잘렸다.
동탁은 칼처럼 차가운 결단으로 조정 전체를 잠재웠다. 그는 마침내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대자가 되어 천도 준비를 밀어붙였다. 다음날 출발을 명하며 전 군을 움직이게 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한 신하가 귀띔했다. 하지만 떠나려 해도 길에서 쓸 돈도 곡식도 부족합니다. 그 말에도 동탁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미 낙양을 불태울 마음까지 품고 있었으니. 여포가 먼저 무덤을 파헤쳤다. 황실의 능묘가 먼저였고 그 안에 묻힌 금은 보화가 드러나자 군사들의 눈이 뒤집혔다. 백성들의 무덤까지 죄다 파헤쳐 쓸만한 건 모조리 뒤져 꺼냈다. 금은과 비단, 보석으로 가득 찬 수레는 1000대가 넘었다. 동탁은 그 보물 수레를 맨 앞에 세우고 어린 황제와 후궁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떠났다. 낙양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수백만 백성은 강제로 쫓겨났다. 한 시대의 수도가 하루 사이에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 사실을 처음 안 건 사수관을 지키던 장수 조잠이 항복하면서였다. 동탁이 불을 지르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마침 그곳에 와있던 송견에게 스스로 무릎 꿇었다. 송견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을 넘어 낙양으로 향했고 그 뒤를 유비와 간우, 장비가 이끄는 군대가 따랐다. 그들은 호로간을 돌파하고 동탁의 잔당을 쳐부수며 맹렬히 진격했다. 낙양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송견이었다. 그가 말을 타고 폐허 위를 바라봤을 때 하늘을 찌르는 불길과 온 땅을 덮은 검은 연기 그리고 적막함만이 있었다. 백리 안에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송견은 군사들을 풀어 불을 끄게 했다. 뒤이어 제후들도 속속 도착했지만 그들이 본 건 폐허뿐이었다. 민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모두 절망에 젖은 얼굴로 땅 위에 군마를 세웠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병개였다. 그 침묵을 깨뜨린 자가 있었으니 조조였다. 그는 군사들을 쉬게 하지도 않고 곧장 원소의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동탁이 도망치고 있는데 왜 군사를 멈추고 있는 것이오? 말투의 예의는 사라졌고 조조의 눈엔 불이 이글거렸다. 원소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군사들이 지쳐있어. 움직여도 소득이 없을까 두렵소. 그러자 조조는 더욱 크게 외쳤다. 궁궐이 불타고 황제가 끌려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이때에 싸우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이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바로잡을 때가 아닌가. 하지만 제후들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말로 둘러댔지만 속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조조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 같은 자들과는 더는 함께할 수 없군. 분노에 치를 떤 조조는 단호히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조조는 하우돈, 하후연, 조옹, 조인을 거느리고 마녀 병력을 이끌고 단독으로 동탁을 뒤쫓았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조조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조조는 무리를 감수하고 추격에 나섰다. 지쳐있는 병사들이었지만 지금 아니면 동탁을 잡을 기회는 없었다. 위험을 감수한 결단, 그것이 바로 조조였다. 그 시각 동탁은 형양에 머물고 있었다. 태수 서영이 성문 앞에 나와 그를 맞이했고 행렬은 잠시 멈췄다. 그때 다시 이유가 나섰다. 반드시 조조 같은 자가 추격해 올 겁니다. 서영을 매복시키고 여포에게 정병을 맡겨 뒤를 끊게 하십시오. 전면은 여포가 맞고 측면은 이각과 곽사가 협공하면 다시는 그놈들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서영을 매복지로 보내고 여포에게 정예병 3만을 주어 후방에 배치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조가 이끄는 군사들이 나타났다. 먼지와 함께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여포는 이를 보고 낮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이유가 말한 대로다. 조조는 앞장서 외쳤다. 역적놈아. 황제를 납치해 어디로 달아나느냐. 하지만 여포는 비웃었다. 주인을 배신한 겁쟁이 주제에 입만 살아있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조 진영에서 하우돈이 창을 들고 돌진했다. 두 장수의 격돌은 하늘이 갈라질 듯 치열했고 전장은 열기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왼쪽에서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쳤고 오른쪽에선 곽사가 군마를 몰아 협공했다. 조조는 급히 하우연과 조인을 보내 양측을 막게 했지만 병력차는 극심했다. 결국 하우돈이 여포에게 밀려 말머리를 돌렸다. 여포가 그 뒤를 쫓자 조조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조조는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을 명했다. 형양 근처의 산자락에 이르러 병사들을 모아보니 절반도 남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쉰다.
밥을 지어 군사들을 먹여라. 조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속은 타들어갔다. 추위 속에 솥을 걸고 불을 지피던 그때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다. 서영의 군사들이 매복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기습당한 조조는 정신없이 말을 탄 채 도망쳤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은 이는 다름 아닌 서영이었다. 조조는 반사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날아든 화살 한 발. 그 화살은 조조의 어깨 축지를 정확히 꿰뚫었다. 날은 차고 숨은 가쁘며 상처는 깊었다. 그 밤 조조는 피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말을 달렸다. 천하를 뒤흔든 사내의 고독한 후퇴였다. 조조의 어깨에 화살이 박혔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에게 더 소중한 건 목숨이었다. 신음조차 삼킨 채 그는 피투성이 어깨를 안고 말을 내달렸다. 뒤를 쫓던 적들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상구비를 돌기 직전 풀숲에서 번뜩이는 창 두 자루가 튀어나왔다. 조조의 말은 양쪽 옆구리에 찔려 땅을 뒹굴었고 조조 역시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온몸이 부서진 듯했고 정신도 아득했다. 그가 이제 끝이라고 느낀 순간 한 장수가 바람처럼 달려와 창을 든 척병 둘을 베어버렸다. 조조의 시야에 들어온 그 얼굴은 바로 그의 사촌 아우 조홍이었다. 조홍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다친 조조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미 뒤쫓아온 척병이 코앞까지 와 있었다. 조조는 무너진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판단을 그르쳐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다.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 하지만 조홍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형님,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저는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조조는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날 살리려다 같이 죽을 게 뻔하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조홍은 검을 손에 쥐고 일깔했다. 천하를 위해 이 몸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형님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형님의 뜻은 세상을 바꿀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 말에 조조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산다면 그건 너 덕분이다. 조홍은 조조를 아나말 위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진 뒤 날쌘 몸으로 말을 따라 달렸다. 밤이 깊어 사경이 되자 그들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다. 얼음이 얇아 말을 물고 건널 수도 없고 물은 차고 깊어 수영도 어려웠다. 적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조조는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다. 하늘도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나 조홍은 다시 한번 외쳤다. 형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업고 건너겠습니다. 그는 조조의 갑옷을 벗기고 등에 업었다. 그리고 언발을 담그며 얼지 않은 여우를 찾아 건너기 시작했다. 그 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지만 조홍은 오로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강을 건너는 동안 적병들이 언덕 위에 도착했다. 하지만 찬물 속으로 뛰어들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들은 강둑 위에서 발만 구를 뿐 그 둘의 탈출을 막지 못했다. 달빛 아래 조홍은 물에 젖은 옷을 끌며 말없이 앞을 향해 걸었다. 그의 등 위에서 조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너머로 형제의 뜨거운 의리와 생명을 건 탈출이 새겨지고 있었다. 조조는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젖은 몸을 돌볼 새 없이 달렸다. 동이 틀 때까지 달린 뒤 다시 30리를 더 달렸을 즈음이었다. 작은 언덕 아래에서 숨을 돌리려는 찰나 또다시 함성이 터졌다. 서영이 상류로 강을 건너 뒤쫓아온 것이었다. 조조는 그제야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달아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홍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려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도 많았다. 그때 천둥처럼 울리는 두 목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쏟아졌다. 서영은 우리 주인을 다치게 하지 마라. 하우돈과 하우연이었다. 수십 기의 기병과 함께 그들은 날개처럼 몰려들었고 서영은 겁도 없이 하우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하우돈은 이미 전장을 울린 이름. 몇 번의 교차 만에 서영은 그의 창끝에 꿰뚫려 말에서 떨어졌고 졸개들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곧이어 조인과 이전까지 도착하여 군세를 정비했다. 조조는 목숨은 건졌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남은 병사는 고작 500 남짓.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내가 혈기에 휩쓸려 살피지 못했구나. 죄 없는 병사들만 죽게 만들었다. 한 해로 돌아온 조조는 더 이상 낙양으로 향하지 않았다. 제후들의 무능함, 앞뒤를 보지 못하는 판단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 바로 그 며칠 사이 낙양에선 제국의 운명을 쥔 물건 하나를 두고 제후들 사이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손교는 낙양성한 불타버린 궁궐터에 군막을 세웠다. 그는 불탄 기와를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복구하고 파헤쳐진 황릉들을 다시 덮게 했다. 그리고는 무너진 태묘 자리에 간이 정각을 짚고 옛 황제들의 신의를 모아 제사를 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후들을 불러 모아 제를 올렸다. 동탁의 흉포를 막지 못한 이 죄 충성스런 마음으로 사죄하노라. 그 의식은 백성들에게도 하늘에도 무너진 제국에도 하나의 상징처럼 울려 퍼졌다. 제사를 마친 뒤 손교는 잠들지 못했다. 밝은 달빛 아래 홀로 검을 찬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미원 근처의 드리운 뿌연 기운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재성이 흐리니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구나. 찬란했던 낙양은 어디 가고 이 폐허만 남았단 말인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야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가슴 한켠에 충성으로 시작한 그의 길이 서러움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 꺼진 폐허 속에서 홀로 걷던 손견의 마음속엔 오직 한 왕조의 몰락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었다. 그때 그 곁을 지키던 한 병사가 조용히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장군, 저기 건장전 남쪽 우물 위를 보십시오. 오색빛이 피어오릅니다. 손견이 고개를 돌리니 과연 오색의 서기가 우물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군사들에게 횃불을 밝히게 했고 우물 속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한 여인의 시신을 끌어올렸다. 죽은 지 오래된 듯한 시신은 이상하리만큼 썩지 않았고 궁중복장을 입고 있었다. 그 목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걸 풀어보아라. 손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엔 붉고 작은 도장이 하나 들어있었고 금으로 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손견은 손수 자물쇠를 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멈췄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옥새였다. 둘레가 넷치 윗부분엔 5마리 용이 새겨져 있었고 떨어져 나간 모서리는 금으로 덧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면엔 8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오래가고 크게 뻗으리라. 손견은 숨을 삼켰고 곁에 있던 정보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정보는 학식으로 손꼽히는 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장군, 이건 대대로 전해지던 제국의 옥새입니다. 천자를 상징하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옥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먼 옛날 신비로운 옥이 발견되어 조국의 군주에게 바쳐졌고 진시황이 그것을 도장으로 만들었다. 그 위엄으로 강의 파도를 잠재우기도 했고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 그것을 돌려드리겠노라 말했다는 전설. 한 왕조에서 또 한 왕조로 옥새는 하늘의 뜻을 이어주는 징표로서 천년을 넘어 흘러왔다. 그러나 왕망의 영무와 함께 그 모퉁이는 깨졌고 금으로 떼어졌다. 그 상처가 지금 이 눈앞의 옥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찬란한 운명의 물건이 손견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전국을 상징하는 옥새. 그 전설 속 보물이 손견의 손에 들어온 순간 정보는 조용히 말했다. 이 보물 십상시에 난때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린 황제를 끌고 도망치던 중에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장군께서 이 옥새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징조입니다. 한 해 운이 다했고 이제 장군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이 땅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겉으론 충의를 외치지만 속으론 각기 야심을 품은 제후들이 장군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모두 달려들어 빼앗으려 들 겁니다. 속히 강동으로 돌아가 따로 큰 일을 도모하십시오. 손견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눈빛이 번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 내 뜻과 딱 맞아떨어진다. 날이 밝는 대로 병을 핑계 삼아 낙양을 떠나겠다. 그는 즉시 진중을 단속했다. 옥새에 관한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다. 이 순간 손견은 동탁보다 먼저 야망을 드러낸 셈이었고 훗날 천하를 다툴 영웅들 중 가장 먼저 반역의 깃발을 치켜든 자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물론 이것은 손견 개인의 야심이라기보다 그가 태어난 위치 때문이었다. 원소는 고귀한 명문 출신, 조조는 황실의 녹을 받던 집안, 유비는 황족의 후손, 유표나 공손차는 유학의 충성심에 묶여 있었지만 손견은 아니었다. 그의 벼슬은 스스로 쌓아 얻은 것이었고 그의 피에는 누구에게도 빚진 충의가 없었다. 하지만 하늘도 땅도 입을 막을 수 없는 법. 손견의 군사 중 한 사람이 이 엄청난 비밀을 품은 채 진을 빠져나갔다. 그는 원소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 그는 곧장 원소의 군막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송견 휘하의 병사라 하는 자가 장군을 찾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원소는 직접 만나보겠노라 했다. 내가 송견의 수하라는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송견 장군을 통해 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소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일이 그렇게 중대한가? 장군께서 전국 옥새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뭐라? 옥새를? 원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보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십상시에 난때 사라진 옥새, 그 행방이 지금 송견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송견의 군사는 더욱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궁녀의 시신목에 그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소의 눈이 번쩍였다. 그래서 지금 그걸 숨기고 있는 거냐? 손장군께서는 옥새를 깊숙이 숨기고 누구든 이 일을 발설하면 목을 벤다며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그 말에 원소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되물었다. 송견 그자가 그렇게까지? 예, 게다가 내일이면 맹주님을 찾아와 병을 핑계로 강동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겁니다. 이미 옥새에 기대어 천람한 뜻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원소는 속이 들끓었다. 이건 큰일이다. 그는 그 군사에게 후하게 상을 내리고 진채 깊은 곳에 숨겨놓은 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과연 송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병이 있어 잠시 강동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돌아와 근왕의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맹주이신 공께 착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원소는 억지로 웃으며 송견의 말을 받아쳤다. 내가 듣기론 그 병 전국 옥새 때문이라 들었소이다. 그런 건가요? 송견의 얼굴이 굳었다. 한순간 핏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내 시치미를 떼며 반문했다. 그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그러자 원소는 눈빛을 바짝 날카롭게 세우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 건 역적을 치기 위함이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를 없애려는 뜻인데 어찌 그대는 사사로운 욕심을 품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새는 나라의 보물이요. 공이 그것을 얻었다면 마땅히 제후들에게 보여야 했고 무엇보다 맹주인 내게 맡겼어야 하오. 그리하여 동탁을 쓰러뜨린 뒤 조정에 돌려줘야 옳은 이치요. 그런데 지금 공은 옥새를 숨기고 몰래 빠져나가려 하니 이걸 두고 어찌 충성이라 말할 수 있겠소. 그 말에 송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한 줄 숨결 하나에도 칼날이 섞인 상황. 옥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검이 되었다. 피는 아직 흐르지 않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송견은 차츰일이 돌아가는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시치미를 떼기로 한 이상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노기가 실린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렇다 한들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왜 저에게 옥새가 있다고 단정하십니까? 원소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조롱 섞인 말투로 받아쳤다. 건장전 우물에서 건진 그 물건 지금 어디 있어? 송견의 얼굴도 이에 질세라 굳어졌다. 모루. 본래 내게 없던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 하시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투는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그제야 원소도 웃음을 거두고 목소리에 위협을 담았다. 탁치시오. 지금 내놓는다면 그나마 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오. 송견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소리쳤다. 내가 그 보물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칼과 화살에 맞아 죽게 될 것이오. 내 입으로 맹세하겠소. 그토록 결연한 태도의 제후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일부는 속삭였다. 송견이 저리 맹세까지 하는 걸 보니 어쩌면 진짜 아닐지도 몰라. 원소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내 증거를 보여드리겠소. 그는 그날 밤 송견 진영에서 빠져나온 그 군사를 불러냈다. 군사는 잔뜩 기세가 올라 있었다. 우물에서 옥새를 건져낼 때 이 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소? 송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군사 바로 우물에서 시신을 건져낸 자였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노기가 치솟았다. 이놈 주인을 배신하고도 모자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간질하겠다 이거냐? 어찌 그런 놈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송견은 칼을 뽑아 군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를 가만둘 원소가 아니었다. 그 또한 칼을 뽑아들며 송견을 막아섰다. 내가 저자를 죽이려는 건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수작이다. 그 입을 막으려면 먼저 내 검을 꺾고 가거라.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원소의 장수 알량과 문추가 칼을 뽑고 주인 곁으로 다가섰고 손견의 장수 정보 황계 한당 또한 그대로 검을 뽑아 손견의 곁을 지켰다. 순식간에 전장은 둘로 갈라졌다. 양 진영이 지금이라도 칼을 맞댈 듯 날이 선 긴장 속에 마주섰다.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제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대로 싸우면 동탁을 치기도 전에 우리끼리부터 피바람이다. 결국 제후들이 뛰어들어 싸움을 말렸다. 우선 손견에게 진채로 돌아가라 종용했고 당장 충돌만은 피하게 했다. 손견은 겉으로는 억울함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고 원소의 눈빛 역시 매서웠다. 그 누구도 이 싸움이 끝났다고는 믿지 않았다. 단지 지금은 칼을 칼집에 넣었을 뿐 심장은 아직도 전장을 향해 뛰고 있었다. 손견은 결국 말 위에 올랐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자신의 진채로 돌아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모두 진을 커더라. 강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진하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견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날로 낙양을 떠나 자신의 근거지 강동으로 향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매서웠는지 인근에 진을 친 다른 제후들조차 감히 나서서 말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소식이 원소에게 전해졌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삼켰다. 손견이 옥새를 들고 달아났다고. 원소는 지체 없이 사람을 뽑아 형주 자사 유표에게 긴급 서신을 보냈다. 강동의 손견이 옥새를 감추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강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막아 옥새를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형양에서 조조가 동탁을 쫓다 대패했다는 것이다. 옥새를 가진 손견은 도망쳤고 동탁은 살아남았으면 의병대장 조조는 크게 패배한 뒤 한해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원소에게 부끄러움과 노여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조조를 자신의 진채로 불러들였다. 술상이 차려진 연회석. 제후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어색하고 침울했다. 조조가 도착하자 원소는 과거의 의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감 때문인지 은근한 태도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른 제후들도 어딘가 죄를 지은 듯한 얼굴이었다. 조조는 오히려 그게 더 참기 어려웠다. 술잔이 몇 순 돌자 그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우리가 대의로 일어나 역적 동탁을 치러 왔지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자는 황제를 끌고 장안으로 달아났고 손견은 옥새를 들고 강동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맹주께선 한 해의 병사들을 이끌고 장안 동쪽을 막고 다른 제후들은 각지의 길목을 장악해 동탁을 가두면 끝이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포위를 완성하고 천하가 우리 쪽으로 기울게 하면 동탁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멈췄고 천하는 실망했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원소와 제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조조의 말은 맞았지만 이미 손견이 떠났고 조조는 패배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너무 늦어 있었다. 조조는 비록 아무도 응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일어났다. 그의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대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함이었고 떠난 손견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외침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술자리는 침묵 속에 끝이 났고 제후들의 눈빛은 피하거나 흐리멍덩했고 조조는 마음속 깊이 단념했다. 이 자들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무리일 뿐이다. 내 뜻에 호응해 함께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북소리에 흥분해 몰려왔지만 진정한 전장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과는 큰일을 꾀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자신의 남은 군사들을 수습해 양주로 떠났다. 손견이 떠난 데 이어 조조까지 낙양을 떠난 것이다. 이 흐름을 눈여겨보던 공손차는 곧 유비와 두 형제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원소는 능력이 없다. 제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혼란만 부르고 있지. 이대로 있다간 이 판이 뒤집힐 테지. 우리도 이만 빠지자. 그 말에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는 얼굴을 찌푸렸고 장비는 입을 삐죽였지만 그 누구보다 이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은 유비에게 있었다. 그들은 곧 군막을 걷어냈다. 기껏 모은 5천 군사를 다시 정비해 평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유비가 조정으로부터 받은 관직지였지만 지금의 조정은 동탁의 손아귀에 있었다. 허가를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나 다행히 평원은 동탁의 손이 미치지 않는 땅이었고 그 뒤에는 공손찬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도 있었다. 이제 남은 제후들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대의는 무너졌고 연합은 해체되었으며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